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자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들 말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매번 들었던 이야기는 부모님과 어르신을 공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물론 저보다 약자인 어르신들 공경하는 거야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하지만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동의하기 어려웠죠.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큰 울림을 주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부모님, 형제, 남편, 그 무엇도 제게는 남들이 말하는 깊은 울림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한번 청자님들에게 제 사연을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전라남도에 있는 한 시골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깡촌이기에 있는 것도 없고 일을 하고 싶으면 인근 읍내나 시내까지 나가야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지금도 항상 생각하지만 사람은 어찌됐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일할 때는 정말 세상 좁은 줄 모르고 남들도 다 나처럼 고생하며 산다 생각하는 우물한 개구리였거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그건 바로 제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책임감이라곤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부모 욕은 제 얼굴에 침뱉기라지만 전 정말 제 부모라는 인간들이 끔찍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빚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거든요. 제 부모님은 부모라는 단어의 정의로 따지면 절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란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빚을 만들어 오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걸 저한테도 강요했죠. 어렸던 저는 부모님이 힘들다. 가족은 돕고 사는 거라는 말에 힘들어하는 몸을 이끌고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집안 빚을 갚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러니 문화생활은커녕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바쁜 일상의 반복이었죠. 처음에는 빚을 다 갚았다는 부모님 말에 이제 내 인생 즐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잠시. 앞서 말한 것처럼 빚은 파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개를 갚으면 또 다음 빚이 있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라는 인간들은 뭘 했냐고요? 집안의 가장이라는 아버지란 인간은 술만 퍼마시러 다니고 엄마라는 사람은 그런 아빠가 질린다며 대놓고 바람을 피우러 다녔어요. 이러니 제가 부모라는 단어에 치가 떨릴 수밖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인생에 대한 의욕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 이때 제가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수도권 본사에서 제가 다니던 공장으로 3달간 출장을 왔던 그 남자. 서울말을 쓰고 저를 부드럽게 대하던 그 남자에게 그만 반해버리고 만 거죠. 결국 장거리 연애라도 어떻게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만났고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수도권으로 올라가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하길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선물이 뭔데 오빠? 뭐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곧 나온단 말이야. 준비했다는 것 하나 손에 없는데 자꾸만 기다리라는 남자친구. 호기심에 계속 재촉했다가 직원이 들고 오는 케이크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릎을 꿇는 남자친구.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도 잘 알아. 솔직히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 자기 삶에서 매일같이 힘든 일만 주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난 그 반대가 되려고. 설마 오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지금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앞으로도 평생 당신만 보고 살 나랑 결혼하자. 고향 정리하고 내가 있는 곳 올라오면 내가 새로운 당신 보호자가 되어줄게. 비싼 레스토랑에 멋들어진 정장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정말 감동적이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지금의 남편이 된 이 남자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남편의 말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부모 같지도 않은 인간들 의절하라는 의견에는 저도 찬성이었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 무작정 가는 것이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생각했어요.
남편의 말이 제겐 구원과도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싶어 전 빠른 시일 내로 남편에게 긍정의 답변을 보냈고 편지 하나만 식탁 위에 딱 놓은 채로 야반도주하다시피 집을 나와버렸죠. 당연히 제 행동에 부모님과는 연이 끊겼고 저는 남편을 따라 수도권으로 올라가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닌데다 야반도주를 했으니 결혼식은 꿈도 못 꿨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결혼 생활은 얼마 안 있어 벽에 부딪혔어요. 이런 말하면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상견례 한 번 없이 그냥 시댁에 인사 한 번으로 남편과 혼인신고까지 오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유라고 들자면 남편과 저는 10살 차이였는데 당시 제가 20살 초반이었으니 사회 경험은 물론 국가 공식의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댁 식구들은 저만 보면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겠죠. 어쨌든 순탄한 출발은 아니었어요. 지방에서는 공장 일을 하며 살았던 저는 올라와서 일자리를 쉽사리 구하지 못했어요. 일단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시댁에서 제가 일하는 걸 반기지 않았죠. 너는 결혼을 했으면 남편 내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집을 12시간이나 비우겠다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려고. 네가 나가서 뭐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아휴, 이러니까 내가 제 나이에 맞는 짝 찾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건만. 예,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막 결혼한 세댁은 일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요즘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같이 벌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시어미 말에 토달지 말고 어떻게 애가 남편 내조를 할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이기적이게 일부터 할 생각을 하니. 네가 집에 없으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줘? 아내가 하는 역할이 뭐야? 내조 아니냐 내조. 아직 어린 전 아무것도 몰랐기에 시모가 이리도 혼을 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했죠. 그래서 결혼 후엔 남편 혼자 살던 집에 들어와서 내조만 열심히 하며 살면서 일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집안일만 하는 저를 점점 식모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틀어박혀서 집안 일만 하니까 시댁 사람들도 남편이랑 비슷하게 저를 대했죠. 뭐? 여행을 가자고? 당신이 뭐 돈을 벌기나 해, 뭘 하기나 해. 집에 얌전히 밖에서 일이나 해. 돈 까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니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 한번 가자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 여행 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넌 집에서 편안하게 밥이나 만들고 청소나 하니 편하다 이거지? 내가 밖에서 어떻게 돈 벌어오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나도 분명 나가서 일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머님이 세댁에 어떻게 집을 비울 생각하냐고 하셔서. 뭐라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엄마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게? 핑계를 좀 핑계 같은 걸 대라. 진짜 나도 나가서 돈 벌고 싶다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자리 알아보고 올까?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말을 마. 그냥 지금처럼 얌전히 집에서 밥이나 하면서 살고 있어.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할 거면서 무슨 일타령이야, 일타령은. 그저 남편과 오붓하게 여행 한번 가고 싶다 말했을 뿐인데 남편은 얌전히 집에 박혀 밥이나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아마 청자님들 답답하실 듯.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발언권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몸만 달랑 온 사람에게 자의로 원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돈 한 푼 안 벌어도 집에서 편하게 지내게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속상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자식 하나 만들어 올 생각을 안 하니? 내가 너 어린 것 하나 보고 받아줬더니 어떻게 된 애가 쓸모가 없어. 지금 네 나이가 우리 동훈이랑 몇 살 차이 난다 생각하냐? 10살이다 10살.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애를 낳아도 10은 낳았어. 어머님,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님 말처럼 10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어머머 얘 좀 봐. 그럼 넌 지금 우리 애가 늙어서 애가 안 생긴다 이거야? 참나. 애가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그리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는 말에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도 모든 잘못은 제가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시모. 제 나이야 26살이니 문제가 있을 턱이 없고 그러니 슬쩍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을 꺼냈거든요. 이때까지 같이 검사를 받아보거나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모의 심기를 딱 건드렸던 겁니다. 솔직하게 36살이면 점점 활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남편과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남편이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분위기를 만들어댔으니까요. 나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누구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남편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남편도 나이 맞지 않게 노력하는 중이라는 말이었어요. 아무튼 저희도 노력 많이 하는 중이에요. 나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고작 2번 가지고 되겠니? 아이 그리고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우리 동훈이가 문제라는 것처럼. 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부인과 검사 해본 적 없다고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문제인 것 같다. 너 이번 기회에 검사라도 한번 하자. 오히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병원을 데려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시켰어요.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거죠. 세상에 제가 유방암 2기라니. 의사는 원래 한국인 특성상 유방암이 일찍 발견하기 어렵다 했어요. 어린 나이에 절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았죠. 아무튼 한국인은 가슴에 유선이란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게 많다면서 당연히 시모는 난리가 났죠.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아이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그래도 치료받고 나서 2년 뒤부터는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내가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암에 걸린 애가 애를 베면 그 애는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아이도 물론 위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건 산모입니다. 어머님, 그래도 지금 산모분이 젊고 건강하시니 회복이 빨라서 다행 아닙니까? 저를 앞에 두고 언쟁을 하는 의사와 시모의 태도에 섭섭했죠. 의사는 어떻게든 좋은 말만 해주고 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주려 애쓰는데 가족인 시모는 오직 아이만 중요하다고 아이를 못 낳는 저는 필요가 없다는 투로 말을 하니 너무 서러웠어요. 이후 전 어쩔 수 없이 유방을 부분 절개하게 됐는데 의사가 조용히 저한테만 말해주더라고요. 출산 과정 겪으면 유방암 재발할 수 있으니 일단 완치 판정 받고 생각하라고. 제 나이 그래도 절대 안 늦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댁은 완고했어요. 제가 치료를 받고 집에 오면 당장 애를 만들라고 말이죠. 네, 의사 양반 말 믿어보기로 했다. 어찌됐든 암이라니 잘못되기 전에 애는 남기고 가야지. 결혼을 했으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거 아니냐. 하지만 선생님이 완치한 후에 가지라고. 지금까지 내 말 못 들은 거니? 의사 양반이 괜찮다 했다니까. 동은이 너도 말 좀 해봐. 애 갖고 싶지? 아이 몰라. 나 바쁜데 왜 자꾸 여기까지 오라 가라 그래. 아이 뭐 당신 몸조리 잘하고 나 바쁘니까 자주 부르지 말고. 암이라는 단어 하나에 시댁 구박은 늘고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고 이 모든 상황이 괴롭고 슬퍼서 홀로 울 만큼 힘들었지만 저는 순응하기로 했어요. 부모와 연도 끄는 마당에 고아가 된 제가 어딜 가서 지금만큼 편하게 살까 싶었거든요. 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리 편한 생활도 아니었죠. 유방암으로 부분 절개를 하고도 투병 생활은 계속됐거든요. 방사선 치료까지 하게 되니 몸도 축나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집안일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안일뿐만 아니라 시댁 집안일까지 전부 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냐고요? 청자님들 답답하신 심정 이해도 가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벌이가 없었으니 시댁에서 제 병원비를 전부 대주고 있었거든요. 한두 푼이 들어가는 병원비도 아니었으니 당연히 알겠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는 우리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병원비도 내주지, 지낼 곳도 마련해주지, 아내 노릇도 못하는 애 이혼 안 시키고 품는다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 언제부터 애 가질 수 있다든? 그 치료는 언제 끝난대? 아직 몇 달 걸릴 거래요. 제가 다음에 가서 정확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너는 애가 대체 뭘 보고 자랐길래 매사 똑 부러지질 못하고 그 모양이냐? 아휴, 너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아무튼 다음에 가서 제대로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해. 아가,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솔직히 너 도훈이 만나기 전에도 아픈 거 아니었냐? 아니에요. 아버님 저 지금까지 건강했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일반 검사는 다 받고 다녔고요. 내가 네 집안이 그 모양이라서 의심이 들어 그런다. 동훈이 같은 애 아니었으면 너 같은 애를 어디서 며느리로 받아준다니. 저도 동훈 씨한테 언제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동훈 씨 아니었으면 아버님 말대로 제가 어디서 이렇게 편하게 지냈겠어요. 말이 아주 잘 통하는구나. 아, 그래. 아픈 며느리 병원비 내주는 이런 시력 어디에도 없으니 앞으로 잘해라. 우습게도 이런 말을 하는 시댁이지만 이마저도 이때의 저는 고맙다 느꼈어요. 다 맞는 말이긴 했으니까요. 아마 살면서 부모라는 경험을 제가 연을 끄는 친정 부모님밖에 못 해봤으니 이런 시댁 반응에도 가족은 가족이다. 그러니 절 이렇게 챙겨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죠. 하루는 집에서 평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외나이를 하나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보는 꿈의 남편에게 누구냐 물었죠. 네야. 아, 몰라. 아무튼 그렇게 됐어. 당신도 원래 애 갖고 싶어 했었잖아. 애 엄마가 애 보기 너무 힘들대. 걔 좀 쉬게 당신이 대신 잠깐 애 좀 봐주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지금 그 애가 당신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데? 내가 요즘 만나는 애가 있거든. 그 애한테서 생긴 애라고. 내가 애 아빠인데 어쩔 수 없잖아. 뭐라고? 바람 펴놓고 그게 지금 나한테 당당하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나한테 왜 그러는데?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제 말에 콧방귀 뀌는 남편. 신랑이조차 귀찮다며 나간다고 나가더니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와서는 애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나고 이때부터 알게 됐죠.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멍청하게도 이런 식으로 남편이 데려온 그 애를 몇 번인가 더 봐주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상간녀가 직접 애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맡기고 가더군요. 아줌마 덕분에 저희가 자유롭게 데이트하네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애가 그래도 저 닮아 순한 구석이 있으니까 힘들진 않죠. 아줌마 취급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때문이라도 큰 소리는 참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 어린 시절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 아이마저 제가 당한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죠. 나랑 이러려고 결혼했니? 집안일에 남의 자식까지 보게 만들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뭐? 아, 내 자식인데 왜 남의 자식이야? 그리고 나랑 이혼해서 어디 갈 곳은 있고. 아, 너 어차피 여기 나가면 갈 데도 없잖아. 그냥 같이 살지. 뭐라고? 지금 그게 바람핀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야? 아이, 어쩌라고. 현지가 시댁 생기는 건 싫다는데 나랑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너랑 이혼할 생각 없다니까. 이런 상황에 전 지쳐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제게 힘을 준 건 상간녀의 아이였죠. 제가 아이에게 잘 대해줬더니 아이가 저를 잘 따라주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상간녀가 아이 데리러 오면 싫다면서 제 곁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끙끙거리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죠. 상간녀는 이게 안 이꾸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에게 새 가족, 아이랑 상간녀, 남편 이렇게 셋이서만 저희 집에서 살고 싶다 그리 꼬셨던 거겠죠. 현지가 애랑 셋이서 나랑 살고 싶다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 집에 가서 살아. 내가 말은 다 해놨으니까. 그 바람에 전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내쫓기듯 쫓겨나서 시댁으로 가야만 했어요. 시댁에 들어간 뒤로는 정말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이제는 정말 저를 식충이처럼 대하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막 시키질 않나. 시부라는 사람은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못 안겨주면서 나이만 어리면 뭐하냐며 구박을 했죠. 네가 얼마나 쓸모가 없었으면 동훈이가 우리 집으로 보냈겠니? 아유, 빨리빨리 하지 못해? 으휴, 호적에 제대로 올릴 손자 하나 갖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여자가 여자 노릇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갑갑한 시댁 생활에 저는 숨통이라도 트고 싶어서 생활비라도 벌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예전엔 안 된다 했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요. 시간을 좀 적게 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하니까 허락해 주더라고요. 당연하게도 그중 일부는 생활비로 자기가 가져가겠다더군요. 어차피 제 목적이야 숨통을 트고 싶었던 거니까 흔쾌히 오케이 했죠. 집 근처에서 시작한 카페 알바는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서비스직에 알맞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바쁘고 손님이 많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 전환이 확 되는 거 있죠? 정말 좋더라고요. 언제 또 이런 기분을 느껴봤던가 생각이 났을 정도로 말이죠. 게다가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하니 몸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그 덕인지 자존감이 없어져 음침해졌던 제게도 제대로 된 친구가 생겼죠. 그렇다고 현실을 잊고 살 순 없었어요. 전 아직 시댁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으니까요. 평생이 갈 것 같던 식모살이는 제 나이 30이 되기 전에 끝이 보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위암에 걸렸거든요. 예전에 유방암 2기였던 저와는 달리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에겐 정확한 상황까지는 알려주지 않으려 했어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런데 왜 이게 기회가 되었냐고요? 왜 앞서 남편이 상간녀랑 애랑 같이 살고 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상간녀한테 병간호 좀 부탁한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애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편 보고 왜 너까지 신경 써야 하냐며 뭐라 했다는 겁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남편에게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는지. 웃기게도 남편은 절 집에서 쫓아냈던 그날처럼 본인 역시도 집에서 당장에 쫓겨나서 옷 하나 제대로 못 입고 시댁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좀 의아했습니다. 그 집이 남편 집인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이유는 얼마 안 가서 알게 됐죠.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시모한테도 쫓겨난 정확한 이유를 아직 말 안 했던 모양인지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었죠. 너 제대로 얘기 안 해? 그 뻔뻔한 년, 내 당장 그년을 찾아가서 너 쫓아낸 이유라도 들어야겠다. 감히 본인 집도 아닌데 집주인 행세를 해? 엄마,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놔두라고. 왜 사람이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이놈아 속상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제가 네 애를 낳았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집에 들어가서 빌부터 살아놓고는 왜 제가 집주인 행사를 하면서 널 쫓아내냐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좀. 내 말 좀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남편이 상간녀 가만 안 두겠다는 걸 엄청 뜯어 말리더군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생각했죠. 저만 이상함을 느낀 건 아니었는지 시모도 남편에게 너 왜 그러는데? 하면서 물어봤어요. 더 이상 속이는 건 힘들었다 생각했는지 남편이 이러더군요. 제발, 내가 그 집 걔한테 줬어.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애랑 집 나가서 자기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 아파트 명의까지 그년 앞으로 했다고? 그게 지금 말이야? 뭐 어떡하라고.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현지랑 살면서 당신 생각 내가 정말 많이 했거든. 애만 아니었으면 내가 왜 그년이랑 살았겠어. 내 마음 다 알지? 뭐? 그래서 지금 뭘 어쩌려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상상하는 그 말만 아니길 바라. 아니, 그래서 당신이 내 병간호 좀 해주면 안 되나 싶어. 어차피 당신도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서 살게 됐고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응? 아이고, 우리 동훈이가 뭘 잘못했겠니? 마음 넓은 네가 동훈이를 좀 받아줘라. 애가 이렇게나 얼굴이 다 상했는데 가엾지도 않니? 시모 역시도 집까지 갖다 바쳤다는 말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을 듣더니 옆에서 같이 제게 부탁 같지도 않은 부탁을 하더군요. 아파트 명의까지 돌려줬다는 마당에 무슨 체면이 있어 제게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속수무책으로 쫓겨난 거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되더라고 이 상황이 말이죠. 남편은 온갖 말로 저를 회유하려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이죠. 내가 당신이 조강지처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나도 결혼이 처음이고 남편이 처음인데 어떻게 한 번에 다 알겠어. 그래서 생각했지. 나한텐 당신 하나뿐이라고. 빌빌 기면서 저자세로 나오는 남편. 아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지 가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자존심이 있지. 지금까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떻게 바로 알겠다 곱게 돌봐줄 수 있겠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지옥 같은 그 친정에서도 꺼내줬잖아. 내가 구세주잖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편하게 살게도 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당신도 나한테 잘해줄 차례 아니냐고. 얘야, 애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 하나 들어주기 그렇게 힘들어? 너도 지금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잖니. 얘 그러면 이번만 부탁 좀 하자. 가족이 힘들면 다 같이 돕고 살아야지. 하지만 남편을 돕는 시모 말에 뜨끔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당장은 시댁에 얹혀 사는 건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대고 반박은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여전히 너무 미웠고 저도 사람이라고 마음이 태도에 다 드러나게 되더군요. 제 태도가 여전하자 시댁 사람들과 남편은 작전을 바꿨는지 저한테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본인들이 아쉬운 거죠. 시부모들은 다 늙은 마당에 아들 병간호나 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나 남편은 본인 보험금 수혜자도 시부모님 앞에서 제 앞으로 돌려놓더라고요. 응당 배우자가 받아야 할 몫이라면서 절 회유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저는 따로 준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만을 노리고 있었죠. 아픈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아무래도 남편 옆을 지키면서 예전에 받았던 서러웠던 순간들이 물씬물씬 떠오르더니 아픈 사람이니 뭐니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혜자가 저로 바뀌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그간 준비했던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간단한 내용들이었죠. 대학을 다니지 않은 저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 서류의 정체는 바로 남편이 상간녀에게 주었던 그 집의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다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현지랑 만나서 단판이라도 지운 거야? 이게 어떻게 당신 앞으로. 왜? 난 응당 내가 받아야 할 것 알아서 챙겼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이야. 당신 병간호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충격받은 남편의 앞으로 저는 두 번째 증거를 던지며 시부모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 이것들 보시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어디까지 하나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동훈아 이건 네 애 낳아줬다는 애 이름 아니냐? 근데 이게 왜 여기 걔가 유부녀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현지가 유부녀라니. 어디 큰일 날 소리를. 눈 크게 뜨고 서류를 보던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이게 대체 하면서 서류를 넘겨보기 바빴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서류를 얻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고 계속해서 이날의 제 복수의 순간을 계속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이러고도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당신 그간 아주 화려하게 불륜까지 저질렀더라. 남편과 상간녀가 그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들. 상간녀는 본인이 유부녀라는 사실까지 숨기고 남편과 아이까지 만들어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인즉 남편도 누군가의 상간남이라는 소리였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시댁과 남편에게 복수를 해줬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좋다던 동현이 당신이랑 현지 씨 이름 하나씩 따서 지었대네. 아무튼 현지 씨가 걔 당신이라고 했지. 내 눈에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럴 수가 없는데.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설마 현지 그년이?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 그 애 동훈 씨 아니라고요. 정말 얼굴만 봐도 동훈 씨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셨네요?
거짓말이라 울부짖는 시부모와 남편, 자기 자식이라고 아주 애지중지 시부모와 쿵짝이 맞아서 키우던 아이가 사실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에 시댁은 난리가 났죠. 거기다 남편은 상간남이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 키우던 애마저 자기 씨가 아닌 걸 알았으니 얼굴이 퍼렇게 질려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해 나가볼게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서류들과 증거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어느 날 웬 낯선 남자가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남자는 정확히 제 이름 수영 씨 맞나요? 하고 물었죠. 모르는 남자가 제 이름을 정확히 말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스토커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 표정을 본 남자가 급하게 손을 저으며 오해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경찰에 신고부터 할 뻔했었죠.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냐고요? 남자의 정체는 바로 남편 상간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적이라 할 말이 이렇죠. 제가 내 아이라 생각하고 키웠던 애가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남자는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4년간 미국 주재원 발령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고 다닌지도 모르고 있었다 했습니다. 게다가 돌아와 보니 미국 가기 전 아내 명의로 돌려줬던 아파트를 팔고 한참 구식인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 있었다고. 그런데 어찌저찌 찾은 아내에게는 4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값비싼 물건들이 한가득이었으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뜯어봐도 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동료들이 아내에 대해 말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의심이 들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고요. 상간녀 남편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상간녀는 놀랍게도 자기 남편과 친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다 해요. 보통은 모르게 바람 피울 법도 한데 안 들킬 거라는 자신이라도 있었는지 대놓고 남편 친구를 만나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사달이 난 거죠. 제 남편과 바람난 다른 남자 사이를 재다 말이에요. 상간녀 남편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당장에 상간녀를 추궁했대요. 상간녀는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며 피해 보상으로 제 남편에게 받은 집을 그 남자 명의로 돌려주면서 법원만은 안 된다 사정을 했다는군요. 이게 본인이 가진 전부다. 이 집을 주면 본인을 믿어줄 수 있겠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남자는 일단 집을 받긴 했는데 그럼 얜 누구 애냐 싶어서 사람을 고용해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제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일단 아이 아빠가 누군지라도 확인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말입니다. 어떻게 남편분 머리카락이라도 구해줄 수 없나요? 그럼 사례도 제가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같은 입장이니 어떻게라도 도움을 드릴게요. 상간녀 남편의 부탁에 저는 당장에 집에 돌아가 청소하는 척하며 남편의 빠진 머리카락들을 주워 챙겼고 그걸 다음날 찾아온 남자한테 넘겨줬죠. 그리고 결과를 같이 공유했는데 세상에 그 애가 남편 애도 아니었더라고요. 이 미친 여자가 대체 남자를 몇이나 데리고 놀고 있었던 건지 저도 상간녀 남편도 입이 떡 벌어졌죠. 충격이 상당했기에 저희 둘은 한동안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먼저 충격에서 벗어난 상간녀 남편은 그렇다면 역시 개랑하면서 만견자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바람핀 상대가 친한 친구인 것 같았어요. 사정이 딱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이분은 자기가 뱉은 말은 지킨다면서 결과를 확인한 뒤 정신을 차리고는 제 이혼을 위해 자료들을 함께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껏 당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아내한테 받은 남편의 아파트를 제 앞으로 돌려주겠다 하더라고요. 물론 전 한사코 거절했죠. 어차피 찝찝했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인지 대충은 눈치챘으니까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당신도 당한 것들이 제법 많아 보이는데 뭐라도 하나 얻고 끝내야죠. 맨입으로 이러는 건 아니라면서 부탁 하나만 하자면서 집을 제 앞으로 돌려주는 대신 그 집에 있는 자기 아내란 년 좀 쫓아내 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찾아가서 말하면 아이 앞에서 자꾸만 눈물을 보이며 불쌍한 척을 한다면서 말이죠. 본인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키운 세월이 있어서 아이한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는군요. 저 역시도 그 어린아이가 눈에 밟혔는데 이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전 그 말에 냅다 찾아가서 상간녀를 아파트에서 쫓아내줬죠.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어떻게든 제 엄마가 알아서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기 시작하자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겐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물론 상간녀의 남편분 또한 저처럼 이혼 소송에 상간남 소송을 진행한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말을 해줬죠. 제 복수를 저 대신 해준다는 사람에게 굳이 안 된다 말릴 필요도 없잖아요. 판사님,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습니다. 주점에서 얼굴 보고 잠깐 술이나 먹으며 어울리던 사이였다고요. 맞습니다. 아이가 의뢰인의 자식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숨기고 지금까지 의뢰인을 속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주십시오. 저도 그년한테 속고 살았던 겁니다. 제 자식도 아닌 다른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제 자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속고 배기겠습니까? 남편은 법정에서 어떻게든 이혼은 안 된다며 자신은 상간녀가 유부녀인 걸 감쪽같이 몰랐다 하더군요. 거기다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아이 핑계도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여자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숨긴 건가? 아무튼 대단한 여자인 건 분명합니다. 이런 남편 때문에 법정 싸움은 진흙탕 속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죠. 남편은 자신이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보험이라는 공격을 퍼붓더라고요. 제가 계획적으로 보험금 수령자를 제 앞으로 바꿨다면서 이혼할 거면 이건 바꿔줘야 하지 않냐고 말이죠. 전 당연히 법적으로 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남편이 먼저 저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판사님, 저 역시도 암이라 남편 병건호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랑 살면서 제대로 된 보상 한번 받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분명 남편이 먼저 본인이 흔쾌히 나서서 보험금 수령인을 저로 바꿔주었잖아요. 어차피 보험의 계약자는 남편이었으니 남편의 동의 없이 바꾸는 일은 불가했고요. 전 이 점을 근거로 일단은 남편도 수령자를 제 앞으로 돌리는 걸 허락했다 말을 했죠. 그 사이 보험에 관련된 자잘한 내용들 관련해서는 상간녀 남편의 도움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싸워 나갔습니다. 저 혼자 준비했더라면 불리한 상황들이 많았지만 고맙게도 상간녀 남편이 고용해준 변호사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길어진 재판에 다들 지쳤을 무렵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은 이런 현황들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봐 주셨고 남편의 수령자 변경에 대한 내용은 기각이 되었죠. 판사님 역시 느꼈던 거겠죠. 제가 지금까지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 보험금의 수령이 마땅하다고 말이에요. 이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와 혼인신고만 하고 산 지 벌써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 사람이 집에서 일할 동안 그간 생활비랑 돈은 제가 전부 벌어왔다고요. 억울합니다. 당신도 이건 인정하잖아. 그래, 그랬었지. 저 보십시오. 아내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전 절대 아내를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려 노력했지. 절대 부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그래도 가장 노릇 다 했다고 돈은 다 벌어왔다 큰 소리를 치는데 전 오히려 그런 남편을 가만히 뒀죠. 어디까지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제가 할 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끊긴 직후 제가 말했죠.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왜 일을 못했는지. 그런데 왜 그건 말 안 해? 당신 어머니란 인간이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극구 반대했다는 거. 그건 당신도 동의한 일이잖아. 그리고 당신도 일하러 나가기 싫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은 그게 다야? 고작 돈.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나나 보지? 제가 증거로 제출한 것들은 바로 남편의 집에서 상간녀 아이를 돌보던 동영상이었죠. 이게 어떻게 있었냐 하면 상간녀가 혹시라도 제가 자기 애한테 손이라도 될까 싶어 캠을 설치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아줌마가 우리 애한테 무슨 짓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두 눈으로 지켜봐야겠어. 아저씨, 여기다 캠 설치해 주세요. 갑자기 CCTV 설치 기사를 대동하고 집에 들이닥쳐서는 말리는 아이와 절 무시한 채로 캠을 설치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아니야. 아줌마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엄마 미워. 아줌마 괴롭히지 마. 얘가 대체 누구 편이야?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니까 조용히 있어. 아무튼 제가 왜 이러는 건지 잘 이해하셨죠? 이러면서 설치한 캠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상간녀의 아이와 재미있게 놀아주고 사이가 좋아 보이면 어김없이 그 다음 날에 남편과 같이 버젓이 들어와서 제가 마치 애나 돌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아줌마, 애한테 그런 거 먹이지 말랬잖아요. 자기야, 이런 거 보고 한마디 해야지 뭐해? 야야, 넌 애한테 어떻게 그런 걸 먹이냐? 이런 건 너나 먹어. 아이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아이가 먹던 걸 저에게 던지던 그 장면, 영상을 보고는 다들 수근거렸습니다. 법정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과 상간녀가 제게 하는 짓을 보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냈죠. 저러면서 용서를 받길 바라냐면서 말이에요. 그런 본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잔뜩 담긴 그걸 자기 남편한테 넘겨줄 때까지도 제거를 안 했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집에선 애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남자 만나러 다니느라 뗄 시간이 없었을 테니 말이에요. 아닙니다, 판사님. 저거 조작한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작한 거라고요. 조작은 무슨, 그 집 받은 본인이 직접 나한테 건네주더라. 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오히려 그 사람은 날 걱정하던데 남편은 무슨.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저는 이겼고요. 패소한 남편은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2천이나 제게 주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상간녀 남편 역시도 본인이 밝혀냈던 친자 확인서 및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상간녀와 이혼을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위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듣질 않아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분이 절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중간에 질척거리는 진흙탕 싸움에 포기할까 싶으면 그러지 마라 절 설득도 해주고 아마 이 사람 없었으면 전 용기가 없어서 이혼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시댁에 순응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간녀와 남편, 시부모는 저와 그 남자분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길바닥에 엎드려 절까지 했어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응? 나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 인간이. 뭐? 누가 할 말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야? 여보,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꼬신 여우라고, 여우.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이라고 속였다고. 난 깜빡 속아 넘어간 거라니까. 그래 아가, 우리가 절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아니 얘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는 애도 있으니까 대접해달라고 하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뭐라고요? 어머,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저기요, 먼저 꼬신 건 그쪽 아들이거든요.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냐. 내 자식도 아닌 애 새끼 데려와서 날 속인 건 누군데. 저와 상간녀 남편이었던 남자, 둘 앞에서 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도 서로 나서서 자기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런 걸 보고 왜 봐주겠단 마음이 들겠어요? 절절하게 눈물 콧물 다 쏟는다 해도 저흰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이런 인간들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세상에 제 편인 가족이 하나도 없어졌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후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한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 전에 친해진 언니가 있다 말했잖아요. 그 언니가 조금만 모아서 같이 창업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모습 보고는 믿음이 간다면서 말이죠. 사업은 위험 부담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마침 저 역시도 제 가게 얻어보고 싶다 생각했던 찰나니 잘 됐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전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은 아주 꼴이 말도 아니게 됐어요. 하필이면 일하던 카페가 시댁 근처라 가끔 얼굴도 보고 소문도 듣고 하는데 전 남편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위 대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하더군요. 평생을 쉽게 살진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부모 역시도 그 옆에서 그런 남편 돕느라 늦은 나이 고생 좀 하겠죠.
이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가족도 아닌데요. 상간녀의 아이는 결국 누구 애인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상간녀 남편은 딱 하나, 아이 아빠에 대해서만이라도 말해주면 위자료는 없던 일로 한다 했다는데 이 여자가 절대로 입을 안 연다고 하더군요. 이 남자도 복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나 이 고생을 하는지 옆에서 보던 제가 안타까울 정도였죠. 남자분과는 가끔이지만 안부 정도는 묻고 지내는 중이에요. 사이가 가까워졌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서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경험을 했으니 서로 으쌰으쌰 하자는 분위기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말이죠. 이분 덕분에 제가 어떻게든 집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하고 싶다는 일에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절 도와줬던 그 마음을 저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거든요. 소란스러운 일이 잔뜩 있었지만 제 인생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오히려 불행한 것만 같았던 인생에 햇빛이 들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정말 깜깜한 터널을 지나서 나는 언제 빛을 보고 살 수 있을까 싶은 절망만 가득했던 것 같거든요. 제 친부모님도 그렇고 시댁에서의 삶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오니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는 게 다 이렇지 않나 하고 말이죠. 누구나 저와 같이 힘든 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마치 어두운 터널만 지나다가도 가끔은 햇빛도 보이는 그런 순간들처럼요. 그러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청자님들도 혹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보라 권해드리고 싶어요. 언젠간 저처럼 해 뜨는 순간이 올지 모르잖아요.